ETF는 우리나라에서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평가되며 순자산 총액이 51조 원을 초과하는 전 세계 5위권 내 규모의 금융상품이다. 전체 약 450개의 ETF 중 순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은 약 60여 개로 순자산 총액 1위는 코덱스 200으로 약 10조 원 수준이다. 2002년 시장이 개설된 이후 2011년부터 급속 성장하여 단일 종목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상품이 나올 만큼 거대한 공룡이 된 ETF. 그렇다면 마냥 좋게 들리는 ETF. 과연 나에게도 돈을 벌어줄 수 있을까? 일단 빠르게 ETF의 장점부터 훑어보자. 첫째, 시간 절약이 된다. 복잡한 기업 분석 필요 없이 연동되는 지수 보고 투자하면 된다고 다들 생각한다. 둘째, ETF는 전문가들이 인정할 정도로 낮은 수수료를 갖고 있다. 셋째,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골고루 갖췄다. 쉽게 즉시 사고 팔고 쉽게 현금화가 되고 분산 투자 효과는 물론 펀드 운용이 매일 공개되어 투명하기까지 하다. 우와, 이렇듯 ETF는 말만 들어도 참 좋은 상품이니 다들 사고 있는데 그럼 다들 돈은 벌고 있나? ETF 투자하셨다고 들었는데 수익 좀 내셨나요? ETF로 재미 좀 보다가 원유 날 때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했었는데 떡락해서 완전 망해서 털고 나왔죠. 원유가 회복돼서 지금은 괜찮을 텐데 손실이 나신 건가요? 원유가 워낙 들쑥날쑥 변동이 커서 치고 빠지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럼 혹시 ETF 매매는 언제부터 해보셨나요? 나야 뭐 동학개미 운동 때부터 해봤지. 도대체 왜? 좋다고 들은 ETF인데 김개미 씨처럼 돈 못 버는 사람도 있는 걸까? 지루하지만 필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린 이 질문의 답을 위해 ETF 시장이 언제 그리고 왜 급속 성장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발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등락하던 시절 지수가 오를 땐 레버리지 ETF를 낮아질 땐 인버스 ETF를 매수하기만 하면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간단히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롱숏 해지하듯 전문적인 헤지펀드처럼 말이다. 그러나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소문이 나게 되고 ETF 역시 빠르게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한데 모이게 된 것이다. ETF는 주요한 상품 거래이지만 금융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초보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 일단 ETF는 개인에게 감 또는 촉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도한다. 지수에 연동되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연스레 공부를 안 하게 된다. 업황을 예측해서 맞춘다면야 투자한 ETF의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도 입모아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업황 분석. 그렇기에 개인 투자자가 본인의 촉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 혹시라도 촉이 좋아 초기 ETF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착각의 늪으로 가는 티켓을 쥔 셈이다. 업황 예측이 적중해서 ETF로 수익을 얻게 되면 본인의 운을 능력으로 착각하기 쉬워지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자에 비해 좀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착각의 늪에 빠질 경우 ETF의 지수 변동과 변동차에 따른 빈번한 매매를 통해 꾸준한 수익 실현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욕구가 강력해짐에 따라 초기에 본인의 예측이 적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ETF 투자에 성공하리라는 확신 역시 강력해질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시장 변동이 올 경우 투자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투자금을 대출로 조달한 경우 레버리지 ETF로 운용 규모를 키운 경우 모두 대규모 손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ETF라는 금융상품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걸까? 깊이 있는 분석과 열공같이 뻔하디 뻔한 방식밖에 없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도록 하자. 아쉽게도 이번 콘티는 여기서 끝났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른 후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자. 그럼 안녕.